자, 오늘은 챕터 10, 절대적인 미의 극치라고 하는 챕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고서 감탄하는 살리에리의 어떤 그런 스토리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기 전에 1780년대 이제 비엔나의 황실에서 황제가 보이고 이 황제와 같이 말을 타고 있는 공주가 보입니다. 황제는 이제 그 공주에게 음악을 지도할 그 사람을 찾고 이 지도할 사람으로 모차르트가 어떠냐고 살리에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모차르트를 선생으로 바로 임명한다면은 이 편애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거니까 조금 소규모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적절한 사람을 고르는 것처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제 사람을 고르도록 정해지고 이 위원회에 자기가 썼던 작품 하나를 샘플로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차르트는 이것에 이런 어떤 제안에 반발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합당한 가정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무슨 샘플을 제출해서 테스트를 받느냐고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모차르트와 스트랙 시종장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And why didn't he simply appoint me to the post? 왜 단순히 그냥 저를 가정교사 자리에 임명하지 않는가요? 하니까 스트랙 시종장이 모차르트, you are not the only composer in Vienna. 비엔나에 있는 유일한 작곡가가 아니질 않는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차르트가 No, but I'm the best. 그렇진 않지만은 내가 최고 아닙니까? 스트랙 시종장이 A little modesty would suit you better. 좀 더 겸손하게 처신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는가라고 충고를 합니다. Who is on this committee? 누가 가정교사를 뽑는 위원회의 멤버로 있느냐고 묻습니다. 스트랙이 카펠마이스터 보노 악장, 카운트 오시노 로센버그 오페라 극장장인 로센버그 극작, 그리고 코드 컴포저 살리에리, 또 궁정 작곡가인 살리에리, 이 세 사람이 위원회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뽑을 거라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Naturally, the Italians, of course. 그래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도 모두가 다 이탈리아 음악가들이군요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차르트도 이탈리안 뮤지션들, 이 세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I'm the best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어떤 모차르트의 오만한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우둔한 이탈리아 음악가들이 자신의 음악을 판단하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이 위원회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교사도 되지 않겠죠, 그죠? 자연히.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아내인 콘스탄체는 작품을 제출하지 않으려는 모차르트 보고 미쳤다고 질책을 하고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정교사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합니다. 콘스탄체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콘스탄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ow are we going to live, 우피? 어떻게 살려고 하죠? Do you want me to go into the street and beg? 길거리로 나가서 내가 구걸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Don't be stupid. 바보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컨스탄츠가 All they want to see is your work.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your work, 당신의 작품일 뿐이랍니다. 작품뿐이야. What's wrong with that?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 Shut up. Just shut up. 입 닥치라고 뭐라 그러고 I don't need them.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컨스탄츠는 This isn't pride. 이거는 무슨 자존심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It's sheer stupidity. Sheer really라는 말입니다. It's really stupidity. 그것이야말로 그런 행동이야말로 진짜 바보스러운 행동이라고 모차르트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그 모차르트는 그 작품을 제출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테는 이 공주 선생으로 남편을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모차르트 몰래 모차르트의 작품을 가지고서 살리에르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이제 장면은 살리에르 응접실에 앉아있는 살리에르와 콘스탄체를 비추고 이 콘스탄체가 악보를 이제 살리에르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왜 직접 오지 않았느냐고 묻는 살리에르에게 그녀는 바빠서 대신 왔다고 하면서 모차르트 작품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콘스탄체는 다음과 같이 봐달라고 계속 정용을 합니다. I don't mean his rage. 모차르트 그 양반이 게으른 건 아니랍니다. He's not at all. 전혀 게으르지 않아요. He works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걸요. It's just he's not practical. 일만 하지만 그는 not practical. 실제적이질 않아요. Money simply slips through his fingers. 돈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막 새나간답니다. 진짜 우스운 일이죠. 그래서 I know you help musician. 살리에르 당신이 음악가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We are famous for it. 당신은 그런 선행으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Give him just this one post. 제발 모차르트에게 one post, 그 자리, 가정교사 자리 한 자리만 좀 제발 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We'll be forever indebted. 그러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리에리에게 간청. 살리에리는 그녀에게 악보들을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콘스탄체는 자기가 가져온 악보들이 모두 다 오리지널 진본이니 바로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살리에르를 조금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악보를 보게 되는데 이 악보를 본 살리에르는 너무나도 놀랍니다. 이 악보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았기 때문에 대단히 놀라게 됩니다. 살리에르가 본 첫 번째 자필 원고는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주곡. 이 악보를 보고 있을 때 노래의 제2악장이 배경음악으로 깔리게 됩니다. 대단히 멋진 음악이죠. 이 대단히 밝고도 아름다운 선율로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두 번째로 본 것은 교향곡 29번 A장조입니다. 1악장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 놀란 살리에르는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Stunning, 놀라워. It's actually beyond belief.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야. These were the first and only draft of music, yet they showed no correction of any kind. 그리고 이것들이 초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no correction of any kind, 어떤 수정을 한 표시도 없지라는 거야. 하나도 없어. Do you really realize what that means?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당신은 아시겠어? 지금 신부에게 묻습니다. It simply put down music already finished in his head. 그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된 음악을 단지 악보에다가 put down, 단지 옮겨놓았을 뿐이요. Page after page of it. page after page, 몇 페이지나 그는 was just taking dictation. 마치 받아 쓰기를 한 듯이 몇 페이지 동안이나 그 악보를 써나갔답니다. 써나간 것입니다. And music finished as no music is ever finished.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떠한 것도 끝내지 못한, 그 어떤 음악도 흉내내지 못한, finished, 여기서는 그 어떤 것도 끝내지 못할,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음악이 완성된 것이랍니다. music finished, 여기서는 completed, 완성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No music is ever finished. 그 어떤 음악도, 지금까지 그 어떠한 음악도 완성된 적이 없는, 즉 흉내낼 수가 없는 그 멋진 음악이 완성된 것입니다. 살리에리의 감탄이죠. 이러한 내레이션과 함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3악장과 심포니 콘체르탄테 1악장이 이어서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나는 음악들, 정말로 멋진 좋은 음악들이 지금 장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1780년대로 넘어가고 모차르트의 휠체어로 쓰인 그 대본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다시 17번 끼리에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살리에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Displace one note. 노트는 음표입니다. 음표 하나만 displace 바꾸어도 there would be diminishment. 뭔가가 줄어든다는 말인데 여기서 뭔가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감동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음표 하나만 바꾸어도 느낌이 또 감동이 diminishment 줄어들고 displace one praise 악절 하나만 바꾸어도 the structure would fall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는 그런 음악이었어. It was clear to me. 그것은 분명하오. That sound I had heard in the Archbishop's Palace. 내가 대주교의 궁전에서 들었던 그 소리는 had been no accident.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어. Here again was the very voice of God. 그것은 바로 신의 음성이었어. I was staring through the case of those meticulous ink strokes at an absolute, inimitable beauty. 그리고 그 세심한 case of those meticulous ink strokes, 세심한 잉크 환액의 그 격자를 두른 그 음표의 케이지, 창구를 통해서 inimitable beauty, 그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absolute beauty, 절대적인 미의 극치를 나는 staring,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 악보에 의해서 잉크로 한획 그려진 그 음표 창구를 통해서 살리에리는 그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inimitable 그런 absolute beauty를 보았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은 따라갈 수 없는 천재성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Voice of God, 신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도 모방할 수 없는 미의 극치를 보게 된 살리에리는 놀랍고도
고통스러워서 전율을 느낍니다. 놀라움과 고통이 교차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놀라움이라는 것은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에 드러난 천재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고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모차르트처럼 신의 음성을 담은 천상의 음악을 창조할 수 없다는 이 좌절감에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배경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살리에리는 계속 악보의 페이지를 읽고 마침내 마룻바닥에 그 악보들을 떨어뜨립니다. 고통스럽고 또 놀라서 또 전율을 느끼면서 흰 폭포처럼 이 악보가 그 바닥에 흩어지고 살리에리는 방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미사곡 1악장 키리의 가운데 한 곡인 우리 죄를 사하심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놀라움으로 전율하고 있는 이 살리에리에게 미사곡의 가락이 파도처럼 덮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시할 것은 모차르트는 사실 그가 범접할 수 있는 작곡의 천재입니다. 그러나 살리에리 또한 당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작곡하는 능력은 없어도 좋은 음악을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신미안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은 신의 음성을 voice of God, 즉 음악이라는 신의 음성을 창조할 수는 없어도 신의 음성을 진정으로 느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음악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놀란 살리에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컨스탄츠와 이야기하는데, 컨스탄츠가 이 공주의 가정교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지만은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살리에리는 퇴장을 하게 됩니다. 챕터 11은 이제 당신과 나는 적이라고 선언하는 살리에르의 외침으로 이 장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1823년 또다시 현재의 살리에르 병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가 다른 장면이 또 자비의 신은 없다고 선언하고 신을 적으로 삼는 그의 불경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친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자비의 신은 존재하지 않소. There is no God mercy, God of mercy, Father. Just a God of torture. 고통의 신만이 있을 뿐이요. 이 살리에르는 이 신이 모차르트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운 그런 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투심과 불만으로 인해서 살리에르는 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시 시점이 1780년대 밤으로 전환이 되고 이제 그 침대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살리에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콘스탄체가 다시 올지 아닐지를 알지 못한 채 이 살리에르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Dear God, answer me now. 신이시여,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Fill me with one piece of true music. 진실한 음악 한 소절로 나를 채워주소서. One piece with your breath in it. 당신의, 그 안에 당신의 숨결을 담은 한 곡이라도 당신의 숨결을 담은 그런 작품을 내가 쓸 수 있게 하소서. So I know that you love me. 그리하여 내가 당신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Please just one, 단 한 번이라도 호의를 베푸소서. Show me one sign of your favor.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호의를, favor를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And I will show mine. 그러면 나도 나의 호의를 보여주겠다는 말입니다. To Mozart and his wife. 하느님, 당신께서 나에게 호의를 보여주시면 나도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아내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I will get him the royal position. 나는 모차르트가 왕실의 공주 가정교사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 And if she comes,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오면은 I will receive her with all respect. 아주 정중하게 그녀를 맞아드리겠습니다. And send her home in joy.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모차르트 아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nter me. 저에게 임하소서. Enter me, please. 제발 저에게 임하소서. 이러한 맹세와 기도 또한 어린 시절에 살리에르가 신과 흥정하고 거리하려고 했던 그런 기도 장면에서 보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장면이 하느님께 맹세하면서 저를 유명한 음악가로 만들어 주시면은 순결하고 근면하고 겸손한 마음을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신께 바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흥정하는 그런 태도죠. 지금도 살리에르는 여전히 신과의 화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장면에서도 계속 이 음악적인 재능을 두고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간격이 드러나고 더욱더 그 간격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살리에르는 신과의 결별을 선언을 하고 그를 적으로 삼게 되는 어떤 극단적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제 컨스탄체가 악보를 두고서 다시 살리에르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컨스탄체는 컨스탄체에게 살리에르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컨스탄체가 이야기로는 살리에르가 이 청탁의 대가로 자신을 원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배경음악으로 이 미사곡이 흐르는 가운데 컨스탄체가 옷을 벗기 시작하고 이를 살리에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리에르가 이를 멈추게 하면서 종소리를 울리면서 그녀를 밖으로 데려가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아주 당혹스러운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컨스탄체는 몸을 가리려고 애를 쓰고 이제 살리에르는 급히 방을 빠져나갑니다. 컨스탄체는 이 장면에서 이제 분노를 촛대를 던지면서 분노하고 이제 이 장면은 집에 가서 모차르트에게 울면서 말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컨스탄체가 간 뒤 살리에르는 다시 또 현재 시점으로 와서 늙은 살리에르가 이야기를 하죠. 자신을 응시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내카립니다. 당신과 나는 적이라는 소리를 하게 되죠. From now on we are enemies. 지금부터 우리는 적이요. You and I, 당신과 나는 적이요. 이 늙은 살리에르가 다음과 같이 내가린다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죠. 늙은 시절에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을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해결을 어떻게 이제 신에게 복수를 하고 적으로 삼냐면은 바로 그 방법으로
모차르트에게 해를 끼쳐서 복수하기로 결심을 굳히고 이제 신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늙은 살리에리는 십자가를 불태우면서 신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Because you will not enter me. 당신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에. With all my need for you. 너무나도 당신이 나에게, 저에게 임하시기를 my need,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간절히 바라는 나에게 임하지 않으셨기에. Because you scorn my attempts at virtue. 당신이 덕스럽게 살려고 하는 나의 시도를 scorn, 조롱하기에. Because you choose for your instrument a boastful, lustful, smutty, infantile boy. 당신이 당신의 음악의 도구로 그렇게도 오만하고 lustful, 음탕하고 smutty, 지저분하고 infantile, 유치한 그 어린애를 택하셨기에. And give me for reward. 그리고 나에게는 그 대가로 only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incarnation. incarnation, 화신입니다. 바로 하느님 혹은 신, 당신의 화신임을 recognize,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만을 주셨기에. Because you are unjust, 불공평하고, unfair, 불공정하고, unkind, 잔인하고 친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기에. I will block you. 나는 당신을 방해하겠어. 이제 당신을 방해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I swear it. 맹세하오. I will hinder and harm. hinder, 방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your creature, 당신의 피조물, 당신의 도구, 모차르트입니다. 피조물을 방해를 하고 그 피조물에게 harm, 해를 끼치겠어. On earth, 온 힘을 다해서 as far as I am able, 내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해꾸지하고 그의 일들을 방해를 하겠어. I will ruin, 그리고 그를 파멸시키겠어. Your incarnation, 당신의 화신을, 신의 화신, 바로 모차르트입니다. 당신의 화신을 파멸시키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신과의 전쟁을, 또 모차르트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이제 1780년대 밤 살리에르는 자기의 침실에서 난로 속에 십자가를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불타고 있는 십자가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살리에르가 명시적으로 신과의 적대 관계를 선언하는 그런 노골적인 장면에서 나오는 상징이죠. 큰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살리에르의 복수 의지가 대단히 격렬하게 드러난, 그리고 또 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를 자신의 도구로 선택한 신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신을 방해하고 신의 도구인 모차르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결심하는 독기설인 그런 기운이 명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대체로 지금 작품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 살리에리가 주장하는 모차르트의 살해 동기와 또 모차르트를 파멸시켜서 신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는 이 과정에 초점이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복수하기 위한 살리에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복수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자,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복수가 시작이 됩니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망치고 복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차르트를 헛뜯어서 황제가 그에게 호의를 갖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공주의 가정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 그래서 그를 경제적인 궁핍에 빠뜨리는 일이 이제 첫 번째 복수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오페라 극장 감독이 피가로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서 이 작품이 이제 그 오페라 극장에서 상연되도록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작품에서 발레가 삽입된 부분의 악보를 뜯어내게 하여서 공연을 망치게 만드는 일.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더 결정적입니다. 세 번째. 모차르트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모차르트에게 나타나서, 즉 제백 가면을 쓴 모차르트의 아버지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라켐이라고 하는 이 장송곡을 작곡해 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빠진 그를 미치게 하는 일이고, 이 마지막 복수는 이 라켐 완성을 재촉하여 병이 든 모차르트가 피곤해서 죽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이 모차르트를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독을 사용하거나 칼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은 살리에르가 사용한 방법들은 모차르트의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마침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장면에서 진행되는 것은 이 첫 번째 방법, 바로 모차르트의 간청에도, 아내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주의 가정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장이 진행이 됩니다. 챕터 12. 궁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한 모차르트는 마침내 악보 견본을 들고서 살리에르를 방문합니다. 근데 이미 이제 시점은 가정교사가 딴 사람으로 정해진 그런 시점입니다. 챕터 12에 그런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 황제는 모차르트를 공주의 선생으로 청구하지 않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살리에르는 이 모차르트라고 하는 인물이 숙녀와 단둘이 두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아주 그 여자들을 잘 건드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황제도 더 이상 가정교사로 모차르트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가정교사 되지를 못하고 계속 궁핍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모차르트는 자존심 다 버리고 견본을 들고서 살리에르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정말 견본을 한번 봐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지만은 이미 가정교사가 정해졌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으면은 모차르트를 도와줄 수도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모차르트를 달래지만 이는 위선적인 말입니다. 도리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의 가정교사 임용을 가장 방해한 그 사람이죠. 아주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존머라고 하는 음악가가 공주의 선생으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또다시 그 오만한 자세로 그를 비난합니다. 그가 바보라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모차르트는 가정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구해달라고 또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게 부유한 상인인 슈런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음악이라는 것은 전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천박한 인물이죠. 돈만 있고. 그래서 이 집에
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집에 갔다가 이제 홀을 가득 채운 개들이 흥분하고 짖어대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도저히 참지를 못하고 잠깐 가르치고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무직으로 궁핍한 생활을 계속 영위를 가정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돌아서서 나오는 어떤 장면이지만은 돌아서서 이 비엔나의 복잡한 거리를 모차르트가 걸어 다닙니다. 대단히 근데 쾌활하게 걸어 다닙니다. 가정교사 되지 않은 것을 개의치 않고 유쾌하게 걸어 다니고 이 배경음악으로 깔린 음악이 이 장면에서 피아노 협주곡 15번의 경쾌한 선율에 이 모차르트의 기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기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로 가면은 이 챕터 13 늘 이렇게 사느냐, 이제 아버지가 지금 비엔나에 와서 모차르트를 꾸짖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제 아버지인 레오폴드가 등장을 해서 몇 시퀀스를 몇 장면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레오폴드는 모차르트의 방탕한 생활을 꾸짖는 대단히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늘 모차르트에게 아버지는 이 자신에게 위압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그런 아버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고 아버지가 들어와 현관에 있는 이 모습을 모차르트의 집의 현관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계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볼 때 배경음악으로 또다시 돈 소반니의 서곡의 무시무시한 음이 울리게 됩니다. 대단히 불안한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잡는 그런 앵글, 대체로 어떤 로우 앵글 셔트라고 그러는데, 이 로우 앵글 셔트를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차르트의 표정을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죠. 레오폴드는 잿빛 망토를 걸치고 잿빛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잿빛 망토, 색조에서도 이 밝은 색조가 아니죠. 잿빛 망토, 잿빛 모자, 죽음의 어떤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차르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반가움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의지하고 싶기도 한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자리 잡고 이것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심판자의 목소리처럼 두려운 음조를 띤 돈 조반니 서곡의 낮고도 음울한 선율은 이 레오폴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 반복되어 나타나는 곡이고, 이 영화 전편이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그 선율입니다. 그래서 이 선율은 모차르트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극적 효과를 창출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영화 전체의 흐름에 어떤 통일성도 이 돈 저반이라고 하는 곡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와 아버지 레오폴드의 관계가 이 돈 저반니라고 하는 오페라의 스토리와 병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오폴드는 방탕한 돈 저반니에게 회개하라고 정용을 했던 기사장과 같은 이미지를 띠고 있습니다. 이 기사장처럼 방탕한 모차르트를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차르트와 레오폴드의 관계를 드러내는데 돈 저반니라고 하는 음악은 대단히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사장의 형상과 이미지가 레오폴드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죠. 또 음울하고 어둡고 위압적인 선율이 모차르트가 느끼는 심리적인 위압감과 맞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음악은 단순히 배경만이 아닙니다.
에피소드적인 단지를 메워두는 그런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영상미학의 중심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이 작품의 음악을 삽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폴드가 모차르트의 거실에 들어섭니다. 악보가 흩어져 있고 술병이 보이고 어지럽게 흐트러진 음식 장반이 보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이 온통 어지럽습니다. 이 정돈되지 않은 모차르트의 삶을 직감한 레오폴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제 침대에 누워있던 콘스탄츠가 나와서 레오폴드를 만납니다. 이 첫 만남에서부터 이 레오폴드는 콘스탄츠에게 대단히 좋지 못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오폴드의 인상이 얽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콘스탄츠는 임신 3개월째입니다. 레오폴드는 이곳에 와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이 모차르트는 허락도 없이 결혼을 했고 또 아내의 임신 사실도 아버지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색한 어떤 상황이 진행되다가 모차르트는 나가서 외식을 하자고 하고 또 파티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내키지 않지만은 레오폴드는 아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면 무도에 필요한 어떤 가면과 모자를 사게 되죠. 이 레오폴드는 어두운 잿빛 외투를 걸치고 짙은 잿빛 가면이 부착된 배 모양의 삼각 모자를 쓰고서 이제 가면 무도회가 열리는 큰 연회장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후에 모차르트에게 작곡을 마술필이라고 하는 작품을 의뢰한 시카네더라고 하는 흥행사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매니저가 있죠. 이 어릿광대 모습으로 콘스탄츠가 분장을 하고 또 모차르트 또한 어릿광대 모습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잿빛 망토를 걸치고 모자를 쓰고 검은색 가면을 집어쓴 채 이 연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면 무도에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놀이에 레오폴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이 자리를 떠나고 이 모차르트가 이 무도회에서의 어떤 게임의 실패를 해서 어떤 피아노를 거꾸로 앉아서 피아노를 연주하라는 벌칙이 주어지게 됩니다. 벌칙을 지금 하는 모차르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은 글루기나 하이든 흉내를 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츠는 살리에리 흉내를 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무도회에는 모차르트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 가면을 쓴 살리에르도 이 무도회에 와 있습니다. 살리에르의 얼굴이 저 멀리서 보이게 됩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이 살리에르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모차르트는 낄낄거리고 흉내를 냅니다. 구경꾼들이 모두 웃고 모차르트도 낄낄거리면서 웃고 이 살리에르를 조롱하는 것이죠. 이 조롱하는 장면에 살리에르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어 고통스러운 살리에르의 모습을 또한 비추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행동이 어떤 살리에르의 적개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장면 이후에 더욱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나쁘게 보고 이제 복수할 결심을 더 굳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챕터 13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챕터 14을 하겠습니다. 살리에리의 대사입니다. 날 비웃으라고 나도 비웃겠다고. 모차르트에게 퍼붓는 말이고 또 신에게 퍼붓는 살리에리의 분노에 찬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